지난 석세스 때 한국은 왜 잘 사는가, 북한은 왜 못 사는가, 북한은 왜 못 사는가는 못했고 한국은 왜 잘 사는가를 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것을 보충을 하고 내일은 북한은 왜 못 사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우리 국가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의 이하라면은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3월에 곧 지금 한국은행에서 작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을 발표를 곧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임시 추정은 약 2만 5천 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인당. 그럼 2만 5천 불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부부가 사신다면 자기 가정에서 한 달에 소득이 6천만 원이 아니면 평균 이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평균 이상이십니까? 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이면 3천만 원이니까 두 분이 사신다면은 6천만 원 이하라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평균 이하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거기다 아들 하나 있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9천만 원이 돼야 돼. 9천만 원. 9천만 원이 안 되면 평균 이하예요. 어떻게 좀 기가 좀 죽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가 평균입니다. 이건 한 살 먹은 어린아이부터 100세 자신 어르신까지 평균으로 나누니까 1인당 3천만 원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네트 수익이에요. 네트. 부가가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가가치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 잘 살게 된 요인이 쑥 있는데 나는 이 요인에서 우리나라 평균 국민보다 못했구나. 그렇다면 그걸 보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됐죠?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을 위한 공부, 톨스토이가 마지막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현재라 이게 과거도 없고 사실은 미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이지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현재를 서메이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연소감소라면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 요걸 갖다가 t로 이렇게 적분해주면 이게 라이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스폰서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나서부터 벌써부터 데스까지 이게 적분을 해버리면 현재를 t입니다. 프레젠트로 적분을 해버리면 인생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엉터리로 살면은 인생 전체가 엉터리가 돼요. 고등학교에서 공부 못한 놈 보면요,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어. 자식 미친놈이 그 국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학 시간을 뭐 하고 있냐? 수학 시간에 또 영어 공부하고 있어. 그런 놈 치고 공부 잘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교수가 강의를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포인트를 집어줍니다. 근데 그 공부를 안 한 놈은요, 시험 안 나올 것만 공부를 해. 시험을 내고만 말이죠. 교수가 낸 시험 문제는 긋고 자기가 문제를 내가지고 풀어놓은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놨느냐? 교수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한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그 시간에 헛짓한 놈이에요. 헛짓한 놈이에요. 두 번째, 톨스토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가장 중요한가? 그랬어요? 누가?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생각 해봐야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가면 남편한테 맞아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그건 다음 얘기예요.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누가 가장 중요한가?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엉터리로 하면 인생 전체가 엉터리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듯이 현재 여러분에게는 제가,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강의를 하는 것,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러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여기 앉으면 시간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개인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평균보다 못하다면 평균 이상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창선고 대기만성입니다. 자, 수창선고는 물이 불면 배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이 깊어야,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아시겠죠?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 이 말은 장자 4편 소요유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소요유편, 장자 4편을 턱 보면 제1장에 있는 얘기예요. 저쪽 북쪽 끝 바다에는 곤이라고 하는 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고기가 변해서 붕이라는 새가 된다. 붕새 아시죠? 붕새. 그 붕새가 크기가 3,000km입니다. 3천리나 된다. 그 붕새가 한번 나르면은 9만리를 나르는데 6개월간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이 높이 쌓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고,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큰 날개를 그 9만리 창공에 올라갈 수 없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만약에 마당의 웅덩이에다가 한 잔의 물을 갖다 부으면 거기에 배를 띄우려면 겨자씨로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뜨지만은 술잔을 그 위에다 올려놔도 술잔이 땅에 닿고 만다. 왜냐하면은 물이 얕아서 큰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시려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리더분들처럼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려면 밑바닥이 튼튼해야 돼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그걸 채우는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의학자들 노력으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서 정말 재수 없으면 120, 또 재수 더럽게 없으면 130까지 산다는데 앞으로 지금 아무리 어르신들은 지금 70 어르신 계셔도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면은 이게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고 수창선고 밑에 바닥을 다지고 큰 그릇을 채우려면은 시간이 다소 걸린다. 그래서 천일 천만원 작전, 100일 판매사 작전을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겁니다. 밑에가 반팽이냐 온팽이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채우면 올라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 마시고 적어도 100일, 3개월은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3개월을 못 버티면요, 그거 뭘 해도 못 버텨요. 뭘 해도 못 버텨요. 어떤 훈련을 받아도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으면요, 이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왜 잘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거지 같은 나라에서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나중에 데이터 보면 아실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가지고 헌팅턴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도대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몇 주간에 걸쳐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한 결과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문화가 중요하다. Culture Matters.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 세미나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경제 발전을 결정짓는 것은 문화이다. 결정력 요소가 문화이다. 이 문화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 학자는 거기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는데 서문 떡 열면은 뭐라고 나오면 한국과 가나 얘기가 나와요. 누가 요청도 안 했어 그걸. 헌팅턴 교수에게. 나는 최근에 한국과 가나의 1960년대 경제 자료를 보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딱 나와요. 왜냐하면 1960년대 초에 한국과 가나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었는가. 똑같아. 소득도 똑같고 산업구조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은 15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가난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객관적 조건, 땅 넓이라든가 인구 밀도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면에서 모든 게 한국이 불리한데 어떻게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세계 15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가난은 지금도 그 모양 그 꼴인가? 이건 다른 경제 변수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문화적 요인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놨어요. 그런데 최근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케냐하고 한국을 비교해. 그때 케냐하고 한국은 똑같았는데 한국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나라는 왜 지금도 그 모양 그 꼴인가? 케냐 오바마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한국을 거론해요. 그런데 역시 이것은 문화적 요인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선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는가를 보세요. 명목 GDP가 15등이죠. 이게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세계 109등이거든요. 땅덩어리 넓이가 109등인데 이게 GDP가 15등이면은 정신들이 없는 거죠. 저녁에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이지 자만적으로 어딜 또 쫓아다니는지 이렇게 부지런히 이랬어요. 다음, 이제 물가를 고려해서 실질 국민소득입니다. PPP. 구매력 평가 환율로 하면은 우리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몇 등이? 12등이 1조 4천억이 넘어갑니다. 국민소득이. 그 다음에 수출. 이게 우리나라 원자재가 뭐가 있어요? 땅 파봐야 철광석 하나도 안 나오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석유 수출 대국이에요. 또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가지고 팔거든. 우리나라 정유 능력이 세계 8등이에요. 그것도 맘만 먹으면 지금도 지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원료도 안 나오는데 원자재도 없는데 이렇게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자, 수입은 세계 9등이에요. 수입도 무지무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안 사? 그러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수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전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입선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두 개를 합한 무역 세계 9등입니다. 이게 땅덩어리 109등이 9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당치 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 이게 땅덩어리가 완 대륙인데 못 하거든요. 자, 연도별 무역. 이게 1억 달러를 1947년 이건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팔았냐면 텅스텐, 어르신들 그때 우리 중석 팔았죠. 대한중석 있었잖아요. 중석 팔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2000작년에 1조를 달성했죠. 세계 9번째입니다. 역시 9번째로 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때는 전부 중석이라는 철광석, 섬유, 화판, 가발, 그 다음에 의류,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중화학공업 그리고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바뀌어갑니다. 세계 최첨단의 기술집약 제품을 지금 팔고 있어요. 아직 스카프는 못 팔고 있네. 그런데 비싼 스카프를 좀 팔아야 되는데 아직 화장품도 없고, 화장품 없잖아요 지금. 자, 국민소득. 자,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세요. 이때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는데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정말 초급 목표로, 지금 마침 춘군기죠? 초급 목표로 연명을 했어요. 100불. 이때요, 우리가 100불일 때 필리핀이 800불이었어요. 우리 8배를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리핀한테 참 서른 무지무지 당했어요. 완전히 거지국가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불쌍하니까 장충동에다가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게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그거. 자, 그러다가 이게 100불도 안 되는 국가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2010년 2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2만 5천 불, 3천 내지 5천이 될 거라고 한국은행은 임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구조를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살 때는 농수산업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경제 구조는 생산 구조하고 고용 구조를 두 개를 다 따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이 우리의 지금 GDP에 기여하는 게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관공업이 30.8%,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지금 GDP가 창출되고, 고용 구조를 보면은 우리 농촌에는 6.6%밖에 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비스업에 이렇게 76.5%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공업은 16.9%밖에 안 돼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페이 수준은요, 임금 수준 여기 제일 높아요. 여기가 이렇게 사람은 줄어드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가 않죠. 그 말은 광공업 부분이 계속 자동화돼 가면서, 그리고 노동 전략적 기술 개발이 계속되니까 부가가치 생산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적으니까 페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업은 아직도 생산성이 낮습니다. 낮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떤 요인이 있길래 한국은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15대 또는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경제를 높이 끌어올린 여기에 문제가 없나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가 없는 자원이라든가, 없는 자원은 사오려고 마음먹으면 한 달이면 사올 수 있어요. 없는 자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 기르는 데는 20년 이상 걸려요. 쓸만한 사람을 기르는 데는 20년 이상 걸려요. 요즘 20년 기르려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충군기를 거치면서도 자식 교육에 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돼 있어서, 교육이 문자 해득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문자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건 세계 참,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정말 한글날을 좀 공율로 했으면 좋겠어. 좀 돌게. 예?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혹시 사업이 안 되신다든가, 지금 밖에서 어영분 돌아다니신 분들은요,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거든. 교육을 안 받거든. 물이 얕으면요,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교육은요, 꼭 머리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 아주 굳은 결의, 그걸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뛰는 거, 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경제하려는 의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그 말이에요. 이건 남덕우 총리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 기자가 와서, 한국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덕우 총리가, 그건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없느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가나, 아까 마침 또 가나가 나오네, 거기. 아니,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가 있답니다. 가나에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밭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기자가 왜 농사를 지으면 잘 먹고 사는데 왜 농사를 안 짓냐 그랬더니, 농사를 안 짓는 게 낫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공무원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뺏어간대요. 그래서 아예 안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문화예요. 문화, 정치 문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내가 일한 것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요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도, 오신 분들도 전부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 그 결의가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자, 다음. 정부의 리더십. 우리 정부는요, 다른 정부에 비해 유능했습니다. 교육받은 관료와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대통령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 다 존경해야 되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능력이라든가 정치 철학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 잘해보려고 한 분들이에요. 말아드시려고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요, 말아드시려고 한 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그러냐면 사회학적으로 깡패 국가라고 그럽니다. 로그 스테이트. 정부 자체가 도둑인 국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 집단이 조폭 집단이고 국민들은 뜯어먹어야 할 대상이에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뜯어먹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우리 조상들이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교육받은 관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부의 리더십이 무지무지 중요한 게 바로 지금 후진국들이, 자원이 많은 후진국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게 정부가 전부 다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건달 국가라고 합니다. 로그 스테이트.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덜 부패했어요. 더 깨끗한 게 아니고 덜 부패했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하면 덜 부패했어.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아직 취급을 못 받는 게 부패도가 너무 심해. 현재 우리나라 부패지수 40등입니다. 40등이에요. 일본, 이쪽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1등이에요.
가장 청렴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적절한 개발 전략.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은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입니다. 아웃워드 루킹이에요. 아웃워드 루킹. 대외지향적입니다. 아웃워드 루킹. 그러니까 대내지향적이 아니고 대외지향적이에요. 이게 1960년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사올 것은 사오더라도 우리도 뭔가 만들어서 팔아먹자. 그 말이에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합니다. 엑스포트 레드. 엑스포트 레드. 그런데 뒤에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매우 무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더라고. 뭘 팔아먹겠다고 수출 주도형 했느냐.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이 당시 1960년대 농업국가였는데 결코 농업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면적이 인구 밀도가 세계 3등이에요. 1등이 방글라데시, 2등이 대만, 3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나라들은요, 1년에 3모작, 4모작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주곡 생산이 1년에 1모작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산지가 70% 됐어요. 농지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업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대외지향적 전략.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도 내가 내 구멍가게만 지키려고 하는지 눈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어떤 생업이나 다른 성공 방법이 없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밖을 보라 이게. 안만 들어봐도 그러고. 근데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외지향적 전략, 이건 뭡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전략이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한 나라는 죄다 선진국이 됐고 잘 살아요.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지금 말레이시아. 중국이 대내지향적 자급자족 정책을 쓰다가 거지가 돼 가다가 등소평이 흑묘 백묘로를 펴면서 개방해서 지금 중국이 된 거예요. 등소평의 흑묘 백묘로는 아시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느냐?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뭐 어떠냐?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모기장 이론을 폈거든.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모기도 들어오지만은 문을 닫아놓고 자면 질식에 죽는다. 모기 좀 물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 개방하면은 해외에 좋지 않은 문화도 들어온다.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질식에 죽는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무 피를 빨다가는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 아, 맞다. 그 맞다. 나무 피 빨지 마세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하여간에 현재 자기가 하는 생업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 말고 다른 성공 방법이 없는가? 눈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라. 눈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라. 작년에 이 현대그룹의 신년 화두가 교토 3굴이었어요.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파야 살 수 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남편이라든가 집에서 부인이라든가 가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굴 하나입니다. 가지고 겨우 먹고 살죠. 근데 그것은 노동과 임금, 소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소득이 제로가 돼요. 그 굴 하나니까 굴 하나 가지고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굴 2개를 적어도 또 하나 더 파야 돼요. 3개는 파야 된다고 그러니까 굴 2개는 있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셨으면 조금 나올 거예요. 한 80만 원, 60만 원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호구지책은 안 되지. 그것도 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굴을 또 하나 파셔야 돼요. 굴을 연금성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굴을 또 하나 파시라 그 말이에요. 가서 석유를 파시든지 뭘 파시든지 하여간 애터미를 파시든지 굴을 또 하나 파셔야 돼요. 자, 다음 해외 저축의 적절한 활용. 이것은 우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 외자 도입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 국민이 지금 호구지책도 못하니까 국민이 저축을 못하니까 외자, 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저축한 걸
빌려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한 게 외자활용이에요. 이걸 해외저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아이템도 있는데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망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경제개발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보장되느냐? 안 돼요. 그게 성공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해외 자본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거 돈 빌려다 경제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한 일은 자기들도 할 것 같거든. 근데 안 됐어요. 그것은 바로 문화적 기반, 앞에서 얘기했던,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다 갚고 우리 해외 순채권이 더 많아요. 다 갚았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뭡니까? 포항제철. 그 다음에 지금 SK지만은 그 당시 유공이라고 그랬어요. 대한석유공사. 울산에 있는 거. 그 걸프 자본이고 이건 실본 제철에서 그 다음에 일본 정부권 자금 가져온 걸 했거든요. 세상에 제철 공장이 바닷가에 있는 나라는 또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공업입지론에서 제철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철광석이 나는 산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철광석을 바위 덩어리를 싣고 오는 것보다 거기서 녹여서 철광석을 가져오는 게, 철을 가져오는 게 수송 코스트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공업입지론에서 제철 공장은 산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닷가에 있어. 겨울 철광석이 없거든. 바다에서 가져와야 돼요. 해외에서. 그리고 거기도 지금 광양제철 마찬가지, 현대제철 전 바닷가에 있어요. 정유공장도 마찬가지. 바닷가에 놔둬야 돼요. 거기 싣고 와야 되니까. 울산 그 정유공장 지을 때 한국에 정유공장을 지어주겠다는 석유 메이저가 어디 있겠어요? 왜? 자동차가 없어, 자동차가. 이놈 국가에 자동차가 없어. 전부 미군이 6.25 때 쓰다 내버린 그런 거, 찝차, 거기다가 드럼통 두두 개 패가지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굴러다니는 거 몇 개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유공장을 갖지 않으면은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유공장을 아주 으뜨린 정유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이승만 박사 시절에 인플레가 하도 되니까 미국이 우리 원화를 평가절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정치에서는 아주 산신령인데 경제에서는 등신이야. 그거 평가절하해야 되거든, 돈을. 그런데 평가절하하면 우리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미국이 국제깡패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허락하는데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미국이 석유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정유공장이 없는데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의 운송공장이, 운수가 다 썼어요. 운수시설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항복을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박 대통령은 정유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돈을 줘? 기술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울산의 갯벌 갈대바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마침 걸프가, 메이저의 하나인 걸프가 극동에 정유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빠져 있어서 일본과 대만이 그 상대였어요. 일본과 대만은 석유가 납니다. 많이는 안 나지만 나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과 대만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일본은 많이 앞서 있었고 한국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됐는데 그 당시 미국의 산업시찰단장인 벤포트 장군입니다. 그분이 산업시찰단장으로 오셨어요. 한국에 정유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지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벤포트 장군을 모시고 그 일행을 모시고 울산에 갔어요. 울산 그래갖고 정유공장 짓는다는데 어디다 짓나 그랬더니 저기다 지으려고 그런다 이거야 지금. 그럼 무슨 갯벌을 가리키면서 저기다 지금 지으려고 그런다 이거야. 벤포트 장군이 기가 막혀가지고 미국에 가서 칼럼을 썼어요. 한국에 정유공장 지으라고 돈을 대준 놈은 미친놈이거나 떼어먹히기로 작정한 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보증을 썼어요. 은행이 보증을 써야 되는데 은행에 달러가 하나도 없는데 보증 써야 뭐야? 헛개비지 그건.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증을 쓰고 너희를 몇 년 만에 원리금을 다 국가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 걸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나갔죠. 골프 잡으면 다 나가고 우리는 또 기술 베끼는 데는 천재적 소질이 있죠. 그 다 베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육량 지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갖다가 그것을 베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교육을. 자, 사회적 동질성. 그 6.25하고 일제강점기가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민족에게 기한 바는 계급을 없애버렸어요. 양반, 상놈, 중인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왜 싹 없앴어요? 어느 나라 다 거지야. 다 거지. 60년대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태를 보면요 매우 공평해요. 매우 공평한 게 매우 공평한 거지들이니까 다 똑같지 이게. 그러면서 사회적 동질성, 다시 말하면 캐스트, 계급이라는 게 완전히, 신분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상류사회에 올라갈 수 있다야. 캐스트가 있는 나라는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못 올라가요.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요. 캐스트. 이 사회적 동질성은 사회적 이동성을 매우 크게 합니다. 사회적 이동성은 신분의 이동성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시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 신분의 이동성, 그 다음에 지식과 문화의 이동성을 매우 빠르게 합니다. 서울에 패션이 나타나면 하루도 안 가서 부산에 나타나요. 왜? 언어가 같아.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으니까 기술과 지식의 전파 속도가 무지무지 빨라요. 무지무지 빨라요. 그러니까 발전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동질성. 만약에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적 동질성이 깨지면요 사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음 원정주의. 원정주의는요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폭동이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그 나라들에 비교해서 낮은 게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 데이터 보면 20%는 30% 그려놨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거의 50%예요. 50%입니다. 물론 데이터에는 50%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실업 통계는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뒷방에서 놀고 자빠졌으면 그러면 실업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서울에 와가지고 놀란 게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싼가, 전세 값이 이렇게 비싼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크게 놀랐고, 더 크게 놀란 것은 그것을 부모가 사주더라. 그래서 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부모가 안 해줍니다. 대학 가면 등록금 안 줍니다. 지갑으로 다녀야지. 그런데 우리는 군대 갔다 온 놈이 뒷방에서 뒹굴고 있어도 빨래해주고 밥 먹여주고 채워주고 용돈까지 주니까 이놈이 나가서 데모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폭동을 일으켜 할 이유가 없어. 이게 원정주의인데, 원정주의는요 잘못 작용하면 한없는 의타심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사회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부모들을 봉양했어요. 가족들이 부모들을 봉양했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왜? 사회가 노인을 책임져야지 가족이 책임지냐 이거야. 자녀가 뭐 때문에 책임지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님들, 누나들이 공순이, 공돌이 말 들어가면서 동생들 공부를 시켰어요. 서양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정주의가 아니고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원정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정도로 작용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부정부패라든가 정실주의가 되지 않도록만 막은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예요. 원정주의. 다음 금명과 금속.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무지무지 바쁘죠.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을 못 한다는데, 저도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구분을 못 하겠어요. 뭐가 다른지 전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비행기 타보면 안답니다.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가방을 내려놓으면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에요. 무지무지 바쁘다 이게. 이게 무지무지 바쁘다. 하여간 부지런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근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근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근면입니다. 이게 지식정보화 시대의 근면이에요.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는 육체적 노동만 투입하는 것은 놀지 않고 일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놀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소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하고 있으면 소득 안 생겨요. 몸만 피곤하지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남북분단. 이게 남북분단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이 안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자, 다음 군의 긍정적 역할. 이건 지가 군대 생활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1973년에 표지 카바 스토리를 한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농경사회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던 집단이 군대였어요. 어느 나라 후진국이든지 전부 다 군대에 전부 앞서갑니다. 왜? 신무기를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대 교류라는 게 죄다 소련 거 아니면 미국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익혀야 되니까 가장 앞서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거의 60% 내지 70%가 농민이던 사람인데 어떤 조직 생활이라든가 집단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 군이 데려다가 집단 생활과 조직 생활, 그 리더십을 만들어줬고 극기심이라든가 이 불굴의 정신을 넣어줬어요. 그게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집단주의적 성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거리에서 응원하는 걸 보고 어떤 기자가 그려놨더라고. 서양 기자가 이건 집단 광기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내가 맞다, 이건 집단 광기다 말이야. 전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퍼마시면서 밤새도록 이러고 앉아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올려나가버린 한 운동력이었던 새마을 운동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하기 힘들어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힘듭니다.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 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력 나오려면 전부 다 괭이 들고 지게 지고 나가잖아요.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단주의적 성향. 이것은 길게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적 이 유교 문화, 한 집단을 가문을 중요시했던, 한 마을을 중요시했던 유교 문화, 그리고 일제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냉전과 가트 체제. 지금은 WTO 체제인데요. 냉전이 뭐 우리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냉전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갈라지면서 이념적 동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제 원조를 해주고 선진국 시장을 개방해줬어요. 그 당시 우리 시장 꽉 막아놓고, 저는 지금도 세뇌가 된 게 국산품 애용이라는 게 세뇌가 돼 있어요. 아이고, 그 물러터진 국산품을 계속 이용해야 된다는 게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선진국들이 가트 체제에서 용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라. 우리 시장은 열어줄게. 우리는 관세를 낮게 매길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는 내 편이다. 요것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열어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해둔 거예요. 그러다가 1995년 WTO 체제가 들어서니까 어때요?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문 열어라. 나도 못 살겠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길러놓은 거예요. 그 당시 빌빌대는 나라들은 지금 다 완전히 알거지 됐어요. 60년대 때 우리는 그렇게 참고 밑에 물을 깊이 해놓으니까 배가 높이 뜬 거예요. 이미 높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시장 개방하고 일본 문화 개방하고 뭐 개방하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격을 흡수내고 지금은 한류가 휩쓸고 있죠. 열어도 된다. 열어도. 그 당시 우리 제 사관학교 있을 때 시장 개방 문제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일본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외생 문화가 판칠 건데, 근데 그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됐어요. 왜? 우리는 힘을 길러놨거든. 자, 천행근 자강불식. 이건 주역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또는 자연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자강불식. 스스로 굳건하게 대해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하늘의 법칙은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또 온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그런데 그 겨울이 계속 줄 것 같지만은 하늘의 법칙은 굳건해서 반드시 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공의 법칙도 하늘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굳건하니 자강불식. 스스로 굳세게 돼서, 이 굳셀 강자입니다. 강할 강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불식, 쉬지 말라. 스스로 굳건하게 돼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쉬지 말고 노력해야지.
맨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이게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그러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반드시 3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 공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결의입니다. 결의. 내가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양심이죠, 양심.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몸 공부,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몸 공부예요. 여러분 박지성이나 김연아나 박세리 영어 무지무지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애들이 영어 공부부터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지성이는 볼만 찾고 김연아는 맨날 뱅뱅 돌아다녔고 이게 이 박세리는 막대기 가지고 휘두르고만 했어.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진출해서 보니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마음 공부하고 몸 공부는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축구와 골프와 그리고 이 아이스 스케이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를 했고 그걸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아가 1년에 몇백억을 번다더라. 그렇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오. 최근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 꼬맹이들 그거 하더라고요. 연습하는데 맨날 넘어져요. 그 김연아가 그 몇 번 넘어졌는가 봤더니 요 뺑 도는 거 있죠, 이거. 뺑 도는 거 아무나 도는 때 안 된대요. 김연아가 10,000번 연습했답니다. 10,000번. 이거 돌아서 안 넘어지는데 10,000번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된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박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묘지에서 했다고 그러죠? 자기는 또 안 했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어떤 놈은 했다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는데 공동묘지가 있긴 있대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몸 공부를 했어요. 또 그만큼 마음 공부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했겠어요? 거기에 관한 골프에 관한 거, 축구에 관한 책을 봤겠죠? 그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보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 3가지를 분명히 하시고 자강불식 스스로 굳건하게 돼서 쉬지 않으신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3년 후에는 다 이 자리에 올라오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